자,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한일회담 그 후폭풍에 대해서 이 한반도 정세에서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 외에 그 국힘당 사람들이 연이어서 친일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태영호는 대통령이 나라를 팔기라도 했냐. 네.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이 사람 정말 너무 악질적인 쓰레기 같아요. 네, 오늘 태영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바쁘니까. 시간에. 네. 김태호가 일본이 20차례 사과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정진석이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 한일회담을 실드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실들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죠. 뭐 상케이 보도를 보면은 기시다가 위안부 문제랑 수산물 언급했다라고 일본 언론 상케이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걸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기는 한 것 같아. 네. 논의는 안 한 것 같아요. 먼 게 얘기는 안 나왔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렇죠. 먼 게 아니면 개 얘기를 했다든지 먼 개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든지. 네, 어쨌든 이런 지금 이면 합의 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일본에서 흘려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한일 관계의 속도를 이렇게 무리하게 내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가 선남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서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지키고 싶은 미국의 어떤 욕심, 그리고 그 미국과 함께 군사 대국화의 꿈, 침략의 야망을 다시 꿈꾸고자 하는 이 일본의 야욕,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미국은 사실 꾸준히 한미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추구를 해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리스럽게 압박이 가하고 무리스럽게 속도를 내고 있는가, 이 분석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혹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워낙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무기를 팔고 그 다음에 가스와 석유를 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사실 연이어 파산하고 네. 있죠. 전 그런 상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IMF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은행 파산하면 IMF 들어가야 되는 국제통화기금이 거잖아요. 미국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신용등급 조정하고. 그렇네요. 네. 아무튼 근데 은행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또 아직 파산하진 않았으나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서도 미국 내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상을 하게 되면 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아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같이 어떤 전쟁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새로운 전쟁지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곳이 바로 대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 한국의 정세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군사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이 나려면 적어도 대만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편에 있는 동맹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일본과 한국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한국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주한미 사령관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미 삼각동맹을 빠르게 구축하고 실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한일 회담의 압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미국의 지시와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 침략하는데 지금 동원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알고 지금 추진하는 건지 모르고 추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온 국민이 지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고, 이거 결국 전쟁 동맹 맺으려고 한일 관계 속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근데 그러니까 압박이란 표현은 뭐 윤석열은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렇네요. 이게 사실 정확한 용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윤석열도 지금 뭐 자기는 뭐 지지율 10%라도 1%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겁이 날 거예요. 자기의 뒷배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도 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랑 손을 잡는 이 문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약간 표현을 미국과 일본의 전쟁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요 표현이 자처하고 있는 정확할 거죠. 네.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국민의 이익은 여기에 없는데 윤석열의 이익은 겹쳐 있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의 맞습니다. 사익은 있는 거죠. 사익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했어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했는데 뭐 총평을 하자면은 반미 전선을 굳건히 하는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총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의 이 대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의 지지를 확고히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나토라든지 이런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경고하는 네. 어떤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 요게 두 번째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동북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의 책임을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그리고 그들이 벌이고 있는 어떤 연합훈련에 물으면서 북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가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앞전에 얘기했던 미국의 급한 상황, 경제가 위기가 아니죠. 사실 경제 대공황이라고 미국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뭐 일본이 옛날 같지 않죠. 노트북을 사고 싶을 때, 휴대폰을 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일본 제품 먼저 봅니까? 안 보잖아요. 네. 일본은 이미 이제 거기도 망한 나라죠. 두 나라가 지금 경제가 거의 폭락 상태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구한말 때처럼 옛날 때처럼 지금 4개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을 손을 드냐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익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요만큼의 고민도 안 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득이 될 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동맹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네. 중국, 러시아의 연대가 이전 몇 년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고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 입장을 지금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최초나 다름없는 네, 거잖아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사이의 어떤 문제에서도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가고 있다는 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고 저는 좀 이것과 더불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네. 관계 개선의 자리에 중국이 등장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 중동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었다면 이 패권이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 같고 사우디에서 미국의 뒤통수를 연신 후려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극 체제로 새로운 어떤 패권 질서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흐름으로 쫓아가고 있는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어떻게 수호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네, 윤석열 보면서 희망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예쁘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 잘 듣는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 국민들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도 지금 실패한 상황이에요. 정말 우는 거 아닙니까, 미국 뒤에서. 미국이 하자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는 하나도 관철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 이거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인권 유린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으로 한국이 5년 만에 동참해서 그 제안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권 공격 이거를 지금 다시 이슈를 만들고 싶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의도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단 인권 공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 하는 곳입니까? 미국은 여기 가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미국이 너무나 많은 전범을 저질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 이 협약에 가입을 하면 자기가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협약을 안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 주제에 다른 나라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전범 문제를 건드린다는 게 네. 사실 굉장히 웃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좀 이제 넘어가서 인권 공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같지 않죠. 이제 뭐 관심이나 국민들의 관심이나 있을까 싶어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뭐 종이 호랑이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많은 국민들이 종이. 애호하는 그 고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종이. 예, 종이. 그냥 종이. 종이 호랑이에서 종이. 그러니까 옛날 미국이 아닌데 옛날 미국이었다고 치면은 그래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윤석열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지금 미국에게 지금 냉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퍼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 엄청 퍼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는 미국이 언제 인권을 들고 나오는가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미국의 인권 공세가 전쟁의 정당성,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도 이라크 내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미국 내 여러 인권 단체들이 있어요. 그 인권 단체들에서 이라크 내에 어떤 인권 탄압의 참상이라고 하면서 기사를 낸다든지 여론전을 계속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인권 공세는 어떤 자기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전제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어요. 지금 일본의 강제동원 해법 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예전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을 때도 가장 선봉에 서서 환영을 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던 게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을 성노예로 갖다 쓰고 어린 아동을 노동 착취했던 그 참상들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미국인데 그럼 미국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되는가? 미국의 인권은 굉장히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내 인권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총기 사고가 매일매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도 이 총기 사고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여러분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좀비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나몰라라 하면서 타국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이중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미국이 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잘 관철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네.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문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인권 관련해서 좀 하나만 더 네, 덧붙이고 하세요. 싶은데요.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러시아 인권 문제를 계속 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정부는 또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부는 어때야 하는가는 또 다른 입장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의 본연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화해, 협력, 통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발간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라는 걸 이달 말에 공개하기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서 북한 지도부가 위축되게 만들고 통일을 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북한 인권 공세에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부가 앞장서서 함께 공세에 가담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 본질은 남북의 화해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아니라 적대와 대결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를 공격하고 북한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좀 저희도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 문제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 좀 할게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는 10%,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고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이상의 거래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이제 걸고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조건 발표를 한 거죠. 정리를 하자면 중국의 공장 짓지 말고 중국과 거래를 늘리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기업한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있고 결국에는 중국이랑 교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가 얘기를 할까요? 지금 대중국 무역 수출 적자가 2월 달에 지금 보면은 약 22% 마이너스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3월 15일자로 중국에서 이제 한국 관광 비자를 풀었는데 네. 중국 당국에서 여행 금지 지역으로 한국을. 그래요? 그건 몰랐던 사실. 여행 가지 마라, 한국에. 그래서 지금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이 울상이다. 아이고. 뭐 이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중국과의 그 수출 관계가 굉장히 지분이 높습니다. 거기서 차지하는 지분이. 근데 이걸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예금 인출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순식간에 파산했던 이유도 그 약간의 그 투자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행에. 그게 큰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겁이 나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는 예금주들이 빠져나간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경제의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이 22%나 차지하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빠진다?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 보고 받아들여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비춰집니다. 네. 저는 미국의 위기가 극심해질수록 두 가지를 선택하는 행보로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처럼 전쟁이나 분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군수물자를 팔아먹거나 에너지 자원을 팔아먹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로 가는 것 같고 또 한 축으로는 동맹을 약탈하는 행태로 간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 한국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를 한국을 약탈함으로써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반도체이지만 아까 말한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한국의 여러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한테만 뺏기는 게 아니고요. 일본한테도 지금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이중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자, 일본 반도체 소부장, 저 이거 무슨 부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소부장님이 뭐지? 이게 되게 많이 쓰는 보편화된 용어인가 봐요, 소부장이. 네, 소재, 부품, 장비. 유명하군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예. 네. 어쨌든 반도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그 지난 2019년이죠. 2018년이죠. 일본이 반도체 부품 3가지 그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내 생산을 늘렸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아직도 이제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일 의존도 자체가 2018년, 19년 지나오면서 상당히 이게 낮아진 상황에서 국산들이 많이 생산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에 원래 수출 규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을 해제하고 우리가 적극 다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세우겠다. 이렇게 윤석열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를 반도체 분야를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제 시대 같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일제 놈들이 우리나라의 공장들을 막 세우면서 거기서 자기의 기술과 원료 이런 것들을 다 갖다 팔아 넘기고 거기서 조립해서 행사하는 그게 박정희 시대 내내 만들어졌던 그 경제 구조였잖아요.
그 구조를 다시 심화시키는 방식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일 의존도는 이미 그 최근 년간의 반도체 부품뿐만 아니라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본의 코끼리 밥솥. 네. 근데 그때는 그걸 밀수해서 뭐 쓴다 만다. 그래서 일본의 뭐 가전제품은 되게 좋다. 이게 완전히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훨씬 좋죠. LG라고 삼성. 전 처음 휴대폰. 들어봤어요, 코끼리 밥. 그런데 그걸 다시 돌아가겠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일본 반도체, 아니 미국 반도체 얘기할 때 사실은 그거잖아요.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세계 이제 1위, 그 이제 삼성과 이제 그 대만의 TSMC는 이제 제조. 그러니까 설계는 미국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면 삼성에서 그 영국의 거의 세계 1, 2위권 안에 드는 설계 회사를 인수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대요. 뭐 삼성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떻게 그 대중국 수출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설계 기술을 그 미국이 안 준다고 하면은 미리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게 이게 세계 국제적인 경제 추세죠. 네. 아니 자기의 이익을 우선해야지 뭐 남한테 어떻게 기대입니까? 근데 일본은 이미 뒤처진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의존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구태여 필요가 없는데. 발상 자체가 좀 네. 이상한 것 같아요. 선진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는데 왜 후진되어 있는 나라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거 그야말로 그 윤석열이 말한 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국력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식민지가 됐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국력이 강한데 왜 일본에 식민지 그 들어갑니까? 논리에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일본을 근대화 시켜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가르쳐줘야 건데. 되는지 보니까. 네. 이게 지금 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아우 진짜. 아니 이런 열이 확 오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바뀌었는데 시대를 역행해서 살고 있고 그 역행한 시대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우습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전 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까 구한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이 조선의 이권을 어떻게든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미국과 일본과 여러 국가들의 모습이 지금 2023년에 재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이게 재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상 최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와서 이상한 얘기들 막 뒷거려대면서 너네를 위해서 내가 이거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게 식민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한테 이거를 요청을 하고 들어와 달라고 하고 가져가 달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선이체 상황이구나. 네. 지금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친일파여야지 지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팔 수 있는 건 모조리 갖다 팔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이명박은 가질 수 있는 건 모조리 갖다 사기쳐서 자기가 갖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윤석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업사원이라고 자부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어야 됐는데 뭐 원전이나 팔고 이명박처럼 이렇게 할 줄 알았지 나라를 거저 팔고 뭐 갖다 이렇게 일본의 입에 털어넣어 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MF와 연례협의회가 정책을 권고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예전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권고 사항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합시다 했는데 윤석열은 그걸 금과 옥조처럼 성경, 뭐 불경처럼 삼아가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진짜 이거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네. 눈과 귀가 굉장히 트여 있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댓글에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조선 총독부 재건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냐. 맞네요. 자기가 들어가 살고 싶었나 봐요. 그게. 그렇네요. 문화체육부에서 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진으로 바꿨던 그 사건. 야, 이거 대단한 매국노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저희가 뽑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